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왜 주식 투자가 주가 돼야 되고 장기적인 자금을 운영을 할 때요.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는 굉장히 저는 전망을 어둡게 보는데 왜 그런지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2019년도 12월 22일 일요일날 이제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한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0년 자산 수익률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자본주의가 지속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과거에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50%가 넘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죠. 왕권 시대 이럴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경제에 대한 경제를 이제 통제를 하던 시대에서 이 경제에 대한 게 민주적으로 바뀌는 그런 구간들이 보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도 북한 같은 경우도 사실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어떻게 보면 민간에 내줬기 때문에 자율경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민주화돼 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도 자본주의는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200년 동안 자산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이게 아마 부동산이 채권 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이 지금 빠져 있는데 부동산이 채권 밑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식이 당연히 상승률이 가장 높고요. 200년 이제 데이터를 보면 자 1불이었던 게 700불 돼 있죠. 200년 동안. 그리고 채권은 1700불 17배 170배 17배 170배 17배가 아니구나. 이게 얼마야? 그러니까 1불에서 200년 동안 70만 4,997불이 된 거니까 주식의 성장률은 상승률은 200년 동안 몇 프로야 이게? 70만 프로. 수익률이 한 70만 프로 정도 됩니다. 200년 동안. 채권 같은 경우는 17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17배 정도 되고요. 이게 부동산인가 보다. 281배. 맞나 이게? 아닌데? 이게 채권이고. 부동산은 이 채권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냥 가치 반영을 못 하다가 화폐보다만 화폐 하락을 방어해주는 자산으로 있다가 1960년 70년대부터 이게 금이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라 그래야 돼? 휴대폰 같은 데 들어가고 이렇게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금이 안전자산으로 이제 쓰이기 시작한 그 시대 그 흐름이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 경제가 안 좋고 뭐하고 하면 금으로 자산이 몰리고 요렇게 한 지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움직인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미래에는 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자산은 뭐냐? 딱 답이 나옵니다. 주식, 금, 그리고 부동산.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니고 부채 때문에 그래요. 레버리지가 없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비중 관리가 안 돼요. 비중 관리를 할 수 없는 자산은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운용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타이밍 맞춰서 잘 쓰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삐끗해버리면 그냥 평생 빚 갚다가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화폐. 예금을 해서 화폐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거는 내가 사용할 돈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6개월 후에 써야 될 돈, 3개월 후에 써야 될 돈, 1년 후에 써야 될 돈, 요런 돈들만 화폐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화폐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100분의 1, 한 200년 동안 보면 한 95%가 손실입니다. 화폐는. 자,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흐름들을 보면 상승률이 뭐가 제일 높아요? 어떤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주식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금 운용을 할 때, 전 세계 국가들이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 변동성을 약간씩 회피를 하기 위해서 채권, 부동산, 금 이런 것들은 섞어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운영하는 자산이 주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금융인식이 바닥이라서 이게 거꾸로 돼 있으니까 점점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출산율은 점점 줄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지금 부동산의 흐름을 보면 2007년도에 저는 부동산 장기 사이클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러면 뭐냐? 2007년 이후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는 버블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인구는 이미 감소 추세로 진행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집이 빈집으로 남아돌기 시작하는 이게 지금 쏠림이 진행이 된 거죠. 2007년도부터 10년은 자, 지방에서 서울로 쏠림이 진행이 된 거예요. 인구가 여기 인구들이 다 줄고 쏠림이 진행이 되면서 이 수요를 메워주는 구간들이 진행이 됐었다. 근데 서울 인구가 이제부터는 서울 인구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에 주택은 저는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주택 같은 부분은 이거는 서울에 있는 땅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기 투자를 부동산에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인구가 줄고 있죠. 그럼 쉽게 말하면 수요가 줄고 있는 거예요. 자, 수요가 줄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은 계속 짓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럼 주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처럼 되지 않을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는 순간 이건 감가상각에 들어가는 자산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죠. 그렇지만 소비를 해요. 왜? 효율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건 이제 소비자산이죠. 소비자산. 주택도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20, 30년 흐름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해요. 인구가 줄고 있고 수요는 줄 건데 공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진 않아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신축은 어떻게 될까요? 신축은 가격이 뭐 2억, 5억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뭐 10억, 뭐 20억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다음 이유는 또 4차 산업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가 경기가 되게 좋았을 때예요. 주식시장도 이때 되게 좋았죠. 같이 올라왔다가 2008년도에 리스크 구간 리먼 브라더스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자 조정이 진행이 됐다가 이제 2009년도에 이제 회복을 할 때 같이 회복을 합니다. 보면 어때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대장이니까 가장 많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조정을 받은 다음, 이제, 꼭지를 잡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 쭉 빠지는데 지방 아파트 가격은 어때요? 올라오니까 이게 격차가 매거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위치가, 이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길 수도 2008년도 전에 2007년도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꺾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지방 아파트 값이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놓고 같이 빠지는 구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지방 아파트 쪽은 지방은 이제 지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서울은 지가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괴리가 벌어질 수 있겠죠. 물론 서울에서도 한남동이나 뭐 이런 데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막 부각되고 있는 뭐라 그래야 돼? 조망권. 요런 부분들이 있는, 요런 쪽에 부자들이 몰리게 되면 여기 돈이 들어갈 테니까, 요런 데들은,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될 테니까요. 요런 데들은 계속 좋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강남, 대치동이나 이런 데들은, 딱 생각을 해보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왜? 대치동이 좋은 건 뭐예요? 학권 때문이잖아, 학권. 그런데, 학세권이라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서울대라도, 취업도 못한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필요가 없어. 좋은 대학 가봐야. 그럼 앞으로 이런 인식들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요런 데들이 가장 많이 빠지지 않을까. 요건 물론 소설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요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가장 비쌀 때는 한남동이구나. 돈 있는 사람들은 폭락 기다렸다가 폭락 딱 나왔을 때, 요쪽에, 집을 사면 되겠죠.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구간에서는 그 인프라 같은 부분들이 학세권을 몰려있는 데들은 나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왜 괜찮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서울 세종이 가장 많이 올랐죠. 땅값이고 이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보면 어때요? 이건 이제 오피스텔 연수익률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2019년 9월 기준이니까 연 4%, 연 4%. 서울하고 세종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월세 수익이 가장 후져요. 그러면 월세 수익이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광주. 전라도죠. 그래서 전 전라도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런 간단한 데이터, 이것만 놓고도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전라도 같은 데들을 보면, 물론 일부 지역들은 빠르게 뭐라 그래야 돼?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거의 없는 데들도 있지만, 고창이라든가, 요런 데들은, 인구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인 주거자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면서, 출산율이 늘고, 이런 지역들이 전라도에 좀 찾아보면 있어요. 경상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옛날 이런 지표를 어디서 본 적이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앞으로는 인구가 다 이렇게 가는데 오히려 전라도 같은 데는 인구가 늘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한국인들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외국인 유입이 많아져서 좀 많이 섞이는 구간이 될 수 있겠구나. 인종이 많이 섞이는 거죠. 왜? 생산 연령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낳아야죠. 근데 아이 낳는 걸 강제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외국인 입국자들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비중이 아무래도 서울 쪽보다는 지방 쪽이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월세만 봐도 광주 같은 데가 보면 제일 좋잖아요. 월세 수익률 같은 게. 전국 평균이 5.4%인데 서울하고 세종시는 전국 꼴찌예요. 월세 수익률이. 그럼 이건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거든. 가격으로 비교해 보면. 그러면 나중에 폭락이 나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가장 많이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을 이런 데이터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인구 흐름을 생각해보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왜 부동산에 이렇게 다 목매고 있냐고.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불패라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레버리지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부채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산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지금부터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달아줘 보세요. 댓글로. 그럼 앞으로 미래에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집값이 좋아질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달아줘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남동이라든가 부자들이 몰릴 수 있는 곳. 부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돈이 몰릴 수 있는 이런 지역들 말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 지역으로 보고 부동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인구는 한국인 전체적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 수요 줄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돼.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지금 올라가는 거 그냥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가치적인 부분들로 생각을 해서 뭐가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 부동산을 투자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부동산 단타 칠 게 아니니까. 뭐 집을 대출을 뭐 70%, 60%씩 껴갖고 40%씩 껴가지고 이걸 단타 치려고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배팅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건 물론 내 생각입니다. 자,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장기 상승 사이클은 끝났다 볼 수가 있다. 왜? 2007년도까지는 인구가 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유입 인구들이 많아지니까 집이 계속 늘어나도 자, 수요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인구가 계속 줄고 공급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 이런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한남동이나 이런 데들은 자 4차 산업으로 부의 쏠림이 가속화될 건데 부자들이 어디 살고 싶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뭐 조망권이라든가 인프라는 갖춰져 있어야 되니까 서울 어디가 뭐 이게 있겠지만 뭐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는 거죠. 4차 산업이. 자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게 누가 부자가 될까요? 자 주식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부자가 되겠죠. 그럼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자산 가치가 성장하는 지역은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이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면 이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를 운영하는 게 누구냐고요. 기업이잖아요.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요거는 확신입니다. 확신. 요건 다른 변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강남이 영원히 부초니까 강남이 뭐 30년, 40년 전에는 논밭이었다 얘기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 어른들한테 들어보면 30년, 40년 전, 50년 전에는 강남도 다 논밭이었다. 그런데 강남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겠죠. 지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방인구는 늘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올라가서 인구가 늘 가능성은 전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을 유입해서 외국인들을 유입시켜서 생산성을 받쳐줘야 되니까 이게 그럼 이 외국인들이 어디로 많이 갈 거냐 이거야. 서울보다는 지방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노동력이 필요한 데는 지방이 더 많으니까 서울 같은 데보다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면 그러면 서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가장 많이. 요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강남이 영원히 부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옮겨가지 않을까. 그럼 어디로 옮겨갈 거냐. 자, 4차 산업 인프라를 이제 깔 때 보면, 정책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보면, 어디는 뭐, 부산은 무슨 뭐 특구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죠. 뭐 세종시는 뭐 자율주행 특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거를 지역별로 해서 이게 다 어디냐면 다 지방이에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서울은 뭘 하려고 그러면 주민 반발로 각종 규제를 이렇게 해소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인프라는 뭐야? 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진행이 해야 되는데 이미 주택이 다 들어서 있고 뭐하고 한 데다가 이런 인프라를 깔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리고 막 뭐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 거예요. 뭐 하나하나 뭐 해서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가 힘든 거예요. 주민 반발 뭐 이런 걸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허허벌판. 이게 어딜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전라도라는 거야. 이제 보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발달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지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건물 쫙 올려서 한 100층 100층짜리 건물 한 4개, 5개 올려갖고, 여기에서 쌀농사 지으면, 건물에서 쌀농사 지으면 전 국민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지 같은 것들, 이런 거 풀려갖고, 자, 소프트웨어 기업들 들어가서 이 인프라를 갖춰.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야. 빅데이터를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요런 건물들을 올려서 그게 다 연결될 수 있게끔. 이런 인프라를 만약에
새로 내가 기업을 하는데 갖춰야 된다. 그럼 어디다 갖출까요? 벌판에다 하겠지. 왜? 돈이 들 들어가니까 땅값도 싸고. 이런 인프라들을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여기로 몰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이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몰려있는 곳, 정책적으로 몰리는 곳들이 부촌이 된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인프라가 새로 생기는 곳이 어딜진 모르지만 아직 이런 것들이 생기는 곳이 부촌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어딜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전라도 땅 사갖고 한 50년 100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 이런 인프라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으니까 뭘 해야 돼요? 자, 4차 산업, 로봇 만들고, 드론 만들고, 이런 걸로 사업하고, 요런 생산성 있는 무언가를 하는, 기업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게 200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근거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지금 보면 또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이 가계부채가 뭐겠어요?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뭐 자영업자들이 아무리 많이 망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자영업자 부채가 부동산 부채를 능가하지 못해요. 그럼 세상에 항상 부채는 버블을 가져옵니다. 이 버블의 끝이 어딘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쵸? 근데 돈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야. 지금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출 죄고 있잖아요. 대출 못 준다니까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고 죄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서 이런 것도 다 풀면 또 버블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끝이 보이는 거 아니냐. 왜? 인구가? 수요가? 그런데 공급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축 말고는 재개발도 쉽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수요가 줄면 누가 그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돈이 안 되는데, 그쵸? 나라에서 비용을 들여가고 철거하고 뭐하고 해야 되겠지. 자, 기업 유보율은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중소기업들, 뭐 부실기업들은 당연히 뭐 정리되는 구간들이 한 번씩 오겠지만 리스크가 올 때마다 자, 대기업들이라든가 돈 많은 기업들은 어때요? 차곡차곡 현금 쌓고 있다고. 투자가 잡힐 때 아니면은 투자를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지금 기업들도 보면 뭐 땅 팔았다, 집 팔았다, 땅 팔았다, 건물 팔았다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은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근거가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요걸로 저축하라고요. 단기적으로 변동성 이렇게 해서 이 변동성을 견디지 못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안 돼 있고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해나가야 돼요. 요거 해나가는데 이게 5년, 10년 걸립니다. 이런 거를 단축시켜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 뭐 리딩 같은 것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는 앞으로도 이 산업이라는 게 후퇴를 할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은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밖에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산업이라는 건 계속 성장을 해나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게 제한된 자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면 5천만 명이 논아 갖고 있다가 이 인구가 예를 들어서 2천만으로 줄면 이 인구가 예를 들어 2천만으로 줄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부동산도 기존의 주택 투자 뭐 이런 거를 쳐다볼 게 아니고 생산성 있는 자산이 뭐냐. 자, 활용을 할 수 있는 자산에다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가 있을까요? 뭐 땅밖에 없지 않냐. 이 땅에 뭐가 들어서 있는 게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 있는 땅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굉장히 평가절하되는 땅일 수 있다. 그냥 땅만 있는 게 앞으로는 자산 가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가 준다고 산업이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인구가 준다고 절대 산업이 쪼그라들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고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산업의 발전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딱 나온 거죠. 역사적으로 주식은 이렇게 좋았는데 가장 좋은 게 주식인데 요게 요렇게 되는 이유는 생산성 때문이죠. 생산성이 가장 높으니까 주식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장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근데 이 동안에 요렇게 있는 이런 변동성들은 1920년도 30년도 여기에 있었던 요게 200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대공황이에요. 미국에. 이게 대공황이야. 그리고 이게 2008년도 뭐 리먼 브라더스 뭐 이런 거고. 그러면 중간중간 이런 변동성은 굉장히 작은 변동성이라는 거죠. 뭐 여기 2차 세계대전도 있었을 거고 뭐 등등 요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계속 기업들은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뭐 망해 나가는 기업들도 있고 이거 다 잡아먹어서 어떤 기업들이 또 성장하고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면 되죠. 그냥 장기적으로 손해볼 수가 없는 자산이 주식 투자다. 자, 10년 이상을 놓고 봤을 때 왜? 이 10년 안에 무언가 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회복되는 기간까지 보면 한 10년 정도는 사이클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 이상 내가 운용될 수 있는 자산 요런 거는 무조건 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당연히 연금 같은 거. 그리고 뭐 퇴직을 위한 준비. 자, 노후 준비. 이런 자산을 여기다 굴려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굴릴 수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굴릴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건 없어요. 이건 다 도박이에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릇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아니고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화폐 가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화폐를 갖고 있는 거는 절대로 물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흐름들이 점점 가속화될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 투자를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지 않으면 보장이 되지 않는 거야. 내 돈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빨라졌어요. 화폐가 이렇게 된 게. 1920년도, 30년도 막 요때부터 이런 흐름들이 빨라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중앙정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면 강제적으로 화폐 가치를 떨궈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왜? 돈이 들어가진 않아. 뭔가 위험 뭐 이런 대공황이 왔다 막 이런 거 진행이 되면 돈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양적완화 하고 막 돈 찍어서 풀고 하면서 화폐 가치를 강제적으로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끌어올리고 해갖고 기업들 살리고 그래야 생산성이 부여가 되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개념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10년, 20년 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겠죠. 20년 후에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좋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어. 이게 지금 태어나는 인구인데 이게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이제 늘어나는 데가 나올 때가 있겠죠. 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게 뭐 10년 후든 언제든 다시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요때는 이제 또 부동산이 화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훨씬 길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이 바닥에 있는 인구가 우리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뭐 이런 인구들이 가장 적다 그러면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들이 오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나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부동산 투자인 거죠. 그렇게 보면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지금 구간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은 정말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제 생각과 틀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세심하게 읽어본 후에 읽어보면서 저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